그날 그는 쓰레기 봉투에서 아들의 속마음을 주워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3세 박인수 씨입니다. 노을이 물들던 늦가을, 설이 내린 들판 너머로 차가운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인수 씨의 거친 손등 위로 바람이 스치며 주름을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어기 고목나무 아래 공터, 그곳에 놓인 검은 쓰레기 봉투를 열고 있었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일이 그의 새벽과 저녁을 채우는 일과였습니다. 그의 손끝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헌 옷가지와 신문지 사이에서 빗물에 젖은 편지 봉투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번진 잉크로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 아버지께.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 민석의 필체였습니다. 굵고 각진 그러나 어딘가 흔들리는 듯한 그 글씨체를 박인수 씨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흙바닥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가을밤 정막을 찢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엄마의 유언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절대로 아버지를 외롭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전 결국 그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박인수 씨의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봉투는 이미 눈물에 젖어 점점 더 짙은 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무릎 아래 흙바닥은 빗물처럼 축축해졌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비가 아닌 그의 마음에서 흘러내린 슬픔이 고인 웅덩이였습니다. 2해 전 가을날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 그곳에서 박인수 씨는 아들 내외에게 이제 그만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었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등골 휜 노인에게 그저 나가달라는 세 글자,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옥수수 몇 개 담긴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그날 밤길을 걸었던 기억.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더는 같이 못 살아요. 그리고 그 말 뒤에 따라붙은 며느리의 한숨 섞인 비웃음. 그 소리는 지금도 가끔 꿈에서 들려옵니다. 귓가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가시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인수 씨가 혼자 살고 싶어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출세한 아들 집에서 호강하다가 지루해져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들 했습니다. 80 넘은 김 노인은 인수 씨가 서울 생활에 적응 못했을 거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내쫓겼습니다. 평생을 논에서 허리 굽혀 일하고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밤마다 막일까지 마다 않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방 빼주세요라는 세 글자뿐이었습니다. 그 세 글자의 무게는 인수 씨의 허리를 더 깊게 굽혔습니다. 찬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박인수 씨는 편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석이 엄마 유언, 그게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하늘을, 멀리 서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왜 그걸 이제야 쓰레기 속에 넣어버린 거냐? 그리고 바로 그날 박인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그놈 얼굴 다시 한번 보겠다고, 묻겠다고. 왜, 대체 왜 나를 그렇게 버렸는지. 그날 이후 인수 씨의 인생은 기막힌 반전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됩니다. 서울 도봉구의 회색빛 아파트 단지에 저녁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시내버스가 멈춰서자
박인수 씨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 없이 앞으로 향했습니다. 낡아 반들거리는 잠바에 굽이 다른 운동화, 주머니에는 구겨진 편지 봉투가 붙어 있었습니다. 숨은 거칠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선명한 의지로 빛났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인수 씨는 입김을 내뿜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이, 이놈 꼭 만나야 쓰겄다. 길 위에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의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 그의 손가락이 초인종 버튼에 닿았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리고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틈새로 며느리 정미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43세 여자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반가움이 아닌 노골적인 경멸이 그 눈동자에 가득했습니다. 아, 오셨어요? 갑자기 왜요? 그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쇳소리 같은 기계적인 어조였습니다. 인수 씨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민석이가 쓴 편지야. 그걸 왜 쓰레기통에 있었는지 묻고 싶어서. 미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비웃음처럼 휘어졌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뒤 그녀는 무심하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거요? 술 먹고 쓴 거예요. 그 사람이 취하면 괜히 글 쓰고 울고. 진심도 아닌 걸 왜 들고 오셨어요? 박인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땅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에 든 편지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민석의 진심 한 조각이 담겨 있다고 믿었는데 며느리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그 믿음을 짓밟았습니다.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나는 그 말 하나 믿고 집을 나왔단 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집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벼운 팔랑거림, 마치 작은 새가 날아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10살 박민호의 동그란 얼굴이 문틈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맑은 눈동자,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인수 씨를 발견하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할아버지 여기 왜 왔어요? 그 순수한 물음에 인수 씨는 마음속 응어리를 애써 숨겼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야. 그냥 잠깐 왔다. 너 보니까 많이 컸다. 그래. 민호는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요, 할아버지 오면 짜증내요. 술 마시고 나면 할아버지 욕도 해요. 그 순간 인수 씨의 세상이 퍽 하고 무너졌습니다. 호흡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귀에서 위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악의 없이 내뱉은 그 한마디에 그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등골 휘게 일해 키운 아들, 그놈이 자신을 뒤에서 욕했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건 그 말을 순진한 손자의 입에서 듣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빠가 왜 그러는진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인수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문턱에 선 그의 발은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울역 근처 허름한 스문의 시간 찻집에서 박인수 씨는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물 한 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그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 끝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말 좀 해야겠다. 그냥 사라질 순 없지.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손길에 누렇게 변한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의 박인수는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눈빛은 단단했고 입가에는 자신감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 사진 속 젊은 병사의 가슴에 달린 훈장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잠시 후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했던 그 편지. 민석의 글씨체로 쓰인 내용이 희미한 빛 아래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엄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첫 줄만 읽어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인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엄마가 제 손을 꼭 붙잡으셨어요.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 하시면서도 아버지 얘기만 하셨습니다. 민석아, 내 아버지, 절대로 외롭게 하지 말거라. 말씀하시는 동안 엄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인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그는 마지막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민석의 손을 꼭 잡고 무언가를 속삭이던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을 꼭 쥐시며 약속을 받아냈어요. 약속해라. 아버지가 웃을 수 있게 내가 곁에 있어 줘라. 그때 엄마의 눈빛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간절했습니다. 그 약속을 했는데 전 결국 종이에 번진 잉크 자국은 눈물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인수 씨는 글을 다 읽지 못하고 편지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아내의 유언이라니, 그녀가 떠나기 전 민석에게 그런 부탁을 했었다니. 그동안 아들이 자신을 멀리한 이유에 대해 수없이 생각했지만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군 장교로 복무하며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해낸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1950년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태어나 새벽부터 신문을 돌리며 학비를 마련했고 촛불 아래서 독학으로 장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눈이 침침해져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속된 부대에 갑작스러운 기습이 있던 날, 박인수 중위는 부상당한 전우들을 하나하나 업고 안전지대로 옮겼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그는 12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공로로 받은 훈장은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전역 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논밭을 일구며 오직 가족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의 굽은 허리와 거친 손은 가족을 위한 희생의 흔적이었습니다. 민석이 그놈 공부시킨다고 소 팔고 땅 팔고 안 한 게 없었는데 그 말을 하는 동안 박인수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가 앓는 허리병도, 논에서 지게를 지고 넘어져 다친 다리도 모두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한 상처였습니다. 서울의 대학에 보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까지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다는 듯 자신이 시골에서 온 늙은 농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로 마치 낡은 신발처럼 쓸모가 다했다는 듯이 늦은 밤 찻집의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박인수 씨는 결심한 듯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묻힌 이유, 편지가 전해지지 않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그의 오랜 친구 김봉찬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4세 노인은 오랜만에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에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수야, 네가 웬일이냐? 서울이라며? 요즘 얼굴도 못 보고. 봉찬아, 내가 지금 진짜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그날 민석이한테 전해준 편지, 너 맞지? 봉찬 씨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의 망설임이 전해졌습니다. 그거, 너 서울 간 뒤에 며느리가 다시 가져가더라. 그때 내가 이상해서 사진 찍어뒀다. 문자로 보내줄게. 잠시 뒤 인수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진 속에는 며느리 정미선이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표정, 무심하게 편지를 찢는 손길이 선명했습니다. 박인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약함이 아닌 분노의 떨림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눈물이 아닌 심장을 타고 오르는 불타는 분노가 그의 눈동자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편지가 전해지지 않은 것도, 민석이 눈치만 보던 이유도 다 그 여자 짓이었구먼. 오래도록 참았던 감정이 용암처럼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두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며 인내하고 참고 견뎌왔던 그의 존엄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차가웠습니다. 도봉구 아파트 단지 입구, 박인수 씨는 아들 집 앞 우편함에 조용히 편지 한 장을 꽂았습니다. 흰 봉투가 우편함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는 듯 했습니다. 민석아, 아버지는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안 바란다. 하지만 너도 아버지를 모른 채 할 권리는 없다. 곧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지켜냈는지 알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단 한 문장이 덧붙여졌습니다. 나는 박인수, 대한민국의 훈장 수운자다. 떨리는 손길로 우편함을 닫고 그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지역 신문과 방송에는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직 군 장교이자 국가유공자 박인수 씨, 폐지 줍는 노인으로 생계 이어가며 아들에게 외면당해. 그 기사는 빠르게 퍼졌고 그의 이름은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댓글창에는 아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 위로의 손길이, 또 한 군데에서 분노가, 그렇게 인수 씨를 향한 공감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누구냐고? 내 아버지요. 내가 그 아버지를 창피하다고 버렸어요. 그리고 그 영상 속에는 박민석 씨가 눈물을 흘리며 기자 앞에서 울먹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뉴스 화면 속 민석의 얼굴은 참회와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마을 복지관 TV로 보고 있던 박인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아, 울긴 왜 우냐? 울 만큼 아프냐? 그 말에는 냉소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참았던 한 인간의 외침, 그리고 삶에 대한 조용한 존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해방의 증표였습니다. 복지관의 다른 노인들이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인수야, 너 참 잘했다. 우리는 그냥 버려질 쓰레기가 아니야. 우리도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해. 박인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굽었던 어깨가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73살의 그 노인의 가슴 속에서 묻어두었던 자존감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을 조심스레 통과해 바닥에 따스한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박인수 씨는 창가에 앉아 손자 민호가 그려준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치한 크레파스 선으로 그려진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환하게 웃는 할아버지와 붉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세 사람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민호. 그런 마당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의 정적을 깨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틈으로 한 남자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늘 단정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구겨진 옷에 비뚤어진 넥타이, 지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양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 그가 얼마나 용기를 모았는지 느껴졌습니다. 인수 씨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창밖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왔냐? 요란하게 왔네. 이제 와서 울어봤자 감은 벌써 떨어졌을지도 모르겠다. 그 말은 날카로웠지만 인수 씨의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자신도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민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상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가 이렇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인수 씨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무릎 꿇은 건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계주를 뛰던 그날 달리다 넘어졌을 때였을 겁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가죽 가방에서 꺼낸 오래된 나무 상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빛바랜 빨간 띠에 달린 작은 금속 장식 박인수 씨가 젊은 시절 수여받았던 국가유공자 훈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그동안 아버지 몰래 서랍에 넣어뒀어요. 창피했거든요. 민석의 목소리가 산사태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을 이어가려 애쓰는 동안 그의 얼굴은 뒤틀렸고 수치심의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뼈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훈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친구들이 군인 아버지, 시골 아버지라면 놀릴까봐. 그때는 그게 부끄러웠어요. 대학에서 처음 만난 잘난 친구들 앞에서. 그들은 아버지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서울대 교수야. 우리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야. 그런 말들 사이에서 저는 아버지의 굽은 허리와 갈라진 손, 흙투성이, 군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어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가 아닌 제 출세에 방해될까 두려운 부끄러운 과거로 여겼던 거예요. 그의 목구멍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독으로 채운 우물 속에 잠겨 있다. 겨우 수면 위로 올라온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훈장의 금속 표면에 병실 조명이 날카롭게 반사되어 민석의 얼룩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지금은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아버지의 훈장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제 모습을. 아버지, 나 진짜 쓰레기였어요. 정미선 말만 듣고 편지도 안 보고 당신을 모른 척했어요. 민석의 말은 끝내 떨렸고 입술을 깨문 채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던 인수 씨가 마침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맑은 물방울이 고여 있었지만 얼굴은 단단했습니다. 오랜 세월 농사일에 단련된 박인수 씨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겨울 찬바람처럼 민석을 꿰뚫었습니다. 그래, 맞다. 넌 나를 버린 놈이었다. 그 말은 폭풍 전의 고요처럼 번조했지만 70년 삶의 무게를 짊어진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피 맺힌 진실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석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더 깊이 숙이자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어둡게 번졌습니다.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근데 그 감나무 다시 심겠다고 했지. 인수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말은 칼날처럼 민석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민석의 손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떨리며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알림장 같은 작은 공책에서 찢어낸 한 페이지였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로 민석의 눈물이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민호가 쓴 일기예요.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종이를 아버지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아이다운 서툰 글씨로 쓰인 그 내용이 병실의 침묵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빠처럼 살고 싶진 않다. 우리 집엔 감나무가 없고 웃는 사람도 없다. 한 어린아이의 순수한 고백이 세 세대를 관통하는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인수 씨의 굳건했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의 깊은 주름 사이로 묵직한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네, 핏줄마저. 이렇게. 인수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입힌 상처가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무릎을 꿇은 채 땅바닥을 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의 간절한 애원에 병실은 오랜 시간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인수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지는 절벽처럼,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그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놈이 그렇게 썼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습니다. 네, 그 애는 벌써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다 느낀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걸 봐요. 그날 오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인수 씨는 민석 그리고 민호와 함께 집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낡은 휠체어가 자갈길 위에서 덜컹거렸지만 그는 아픔도 잊은 채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 앙상한 나무 그루터기 옆에는 작은 감나무 묘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영양분 가득한 검은 흙이 주변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물뿌리개에는 맑은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수 씨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민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10살 민호의 작은 손이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인수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 나무, 할아버지 대신 내가 지켜줘야 한단다. 왜냐면 이건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람 마음이 열리는 나무거든.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제가 꼭 물 주고 키울게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이제 여기 계속 있을 거죠? 그 질문에 인수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따스한 웃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아버지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가슴을 치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 지쳐 고개를 들었을 때 문틈 너머로 아버지의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버려도 그리운 게 부모고 짓밟혀도 기다리는 게 부모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석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다시 한번 무겁게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후회와 사랑, 그리고 감사함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모든 절차를 마치고 아버지를 요양원에서 정식으로 모셔왔습니다. 신청하지 않았던 국가유공자 명예수당도 신청했고 퇴직금의 절반을 털어 집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오래된 마당에는 작은 평상이 놓였고 그 앞에는 새로 심은 감나무가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인수 씨는 평상에 앉아 민호와 나란히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그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인수 씨는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자랑이 된 건 감사해서가 아니라 기다려줬기 때문이었단다. 부모란 그게 다야. 그 말에 민호는 말없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믿음직했습니다. 감나무의 어린 가지가 저녁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어우러져 마당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늦가을, 해가 짧아졌습니다. 아침에 떠올랐다 싶으면 어느새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인수 씨네 마당만큼은 여전히 노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붉게 물든 감이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그 빛깔이 가을 햇살 아래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평상 위에 박인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은 손자가 따준 감을 정성스레 닦고 있었습니다. 평상 위에 앉은 박인수 씨의 시선이 감나무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그 옆에서 11살 민호의 작은 손이 조심스럽게 감을 한 개씩 따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마디 없는 손가락이 붉게 익은 감을 다루는 섬세함에 인수 씨의 마음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민호의 손놀림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품는 자상함이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민호가 막 따는 감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쳐들며 말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감 표면에 반사되어 황금빛 광채를 뿜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커요. 둥근 감이 아이의 작은 손바닥 위에서 마치 작은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무게가 잠시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인수 씨의 주름진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지. 나무도 사람도 한 해 지나면 좀 자란단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이 담긴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손자와 할아버지 사이에 오가는 그 말 한마디에 세대를 건너뛴 깊은 연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수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감을 바구니에 살포시 담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나도 내년엔 더 괜찮은 아이가 되겠죠. 그 말에 인수 씨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이의 진지한 눈빛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너는 이미 충분히 괜찮단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아이는 어른보다 더 어른이다. 가을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감나무 잎들이 바스락거리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환한 식탁 조명 아래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밥을 퍼서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고 민호는 반찬 접시를 정성스레 건넸습니다.
무언의 배려가 오가는 그 모습에서 오랜 시간 쌓인 벽이 무너지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그 편지 아직 갖고 계세요? 민호가 문득 물었습니다. 인수 씨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응, 가슴 속에 넣어뒀지. 왜요? 민호의 순수한 질문에 인수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또 상처받을까봐. 그 편지 덕분에 다시 일어섰단 걸. 잊지 않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멋있어요, 할아버지. 인수 씨는 천천히 국을 떠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감나무가 고요히 서 있었고 어두워진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빛이 감 열매에 닿아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별을 품은 열매처럼. 식탁 건너편에서 민석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도 미안함과 존경심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인수 씨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굳이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작은 복지관 당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노인 글쓰기 동아리의 발표회 날이었습니다. 박인수 씨는 단상 위에 서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글을 좀 써봤습니다.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쓴 이야기예요. 그의 앞에는 동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리고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지관 맨 뒷자리에는 민석과 민호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인수 씨는 목을 가다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떨리는 음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존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끔은 감 하나가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하루였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가끔은 자식이 미안해요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살아온 세월이 틀리지 않았단 걸 알게 됩니다. 청중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맨 뒷자리에서 민석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아빠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살면서 많은 걸 잃었지만 마지막에 얻은 게 사람이라면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수 씨는 머쓱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복지관 관장은 그에게 다가와 등을 토닥였고 주변의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들 모두 인수 씨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박인수 씨는 자신만의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그의 서툰 글씨체로 쓰인 문장이 보였습니다. 나는 감나무처럼 살고 싶다. 바람 불어도 흔들리고 비 맞아도 꿋꿋하고 누군가 다가오면 조용히 열매 하나 내주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 문장을 쓴 날은 그가 집을 쫓겨나 시골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가장 외롭고 버려진 느낌이 들었던 그때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 이 문장을 적었던 것입니다. 인수 씨는 그 밑에 새로운 문장을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펜을 꽉 쥐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적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은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가 켜지는 듯한 문장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하게 빛나는 진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의 밤하늘이 별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의 실루엣이 달빛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인수 씨는 창가에 서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록 오랜 시간 외롭고 버려진 듯 했지만, 이제는 감으로, 손으로, 말로,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진 따뜻한 날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고,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자고 말하는 것처럼. 박인수 씨는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생의 마지막 계절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계절은 겨울이 아닌 새로운 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오렌지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던 시간, 마당 문에 오래된 경첩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은은한 황혼빛이 감나무의 윤곽을 금테두리처럼 두르고 있었고, 익어가는 감들은 마지막 햇살에 붉게 빛났습니다. 박인수 씨는 평상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며 잔잔한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굳건한 손가락 사이로 옛 군복 단추 하나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5년간의 냉전과 수십 년의 희생이 모두 이 마당의 평화로 귀결된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평화를 아버님, 떨리는 목소리 한마디가 깨트렸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인수 씨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마당 입구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정미선, 그의 며느리, 5년간 그의 존재를 지워왔던 여자, 아들 민석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았던 장벽 같은 여자가. 인수 씨는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돌아보기도 전에 그는 이 방문이 평범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은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얼음장 같던 그녀의 심장에 균열이 생겼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인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미선이 마당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43세 그녀는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완벽하게 단정하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밤새 울었음이 분명한 붓기와 피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종이 가방 하나가 마치 고해성사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힘없이 들려 있었습니다. 인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농사일로 다져진 그의 눈빛은 가을 하늘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마치 자신의 무게를 견디기 힘든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매 걸음마다 그녀의 몸에 깃든 오랜 후회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감나무 아래 평상 앞에 다다른 그녀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항상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다니던 교만한 여인이 이제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아버님, 제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마침내 녹아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가방에서 낡고 구겨진 편지 여러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들을 인수 씨 앞에 마치 자신의 죄를 고백하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아버님이 민석 오빠에게 보낸 편지들이에요. 제가 다 숨겨뒀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깊은 산속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마당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내면의 폭풍처럼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처음엔 그저 민석 오빠가 출세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러다 나중엔 습관처럼 아버님을 밀어냈어요. 미선의 눈물이 평상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처피처럼 오랜 세월 쌓아온 죄책감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었는지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민석 오빠의 어린 시절 사진도 다 치워버렸고 아버님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숨겼어요. 제 아이에게 할아버지를 모르게 했어요. 제가.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견고한 얼음이 마침내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잎사귀를 흔들었고 붉게 익은 감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침묵은 비난이나 원망이 아닌 깊은 사색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민호가. 인수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가을밤의 바람처럼 부드럽고 깊었습니다. 그 아이는 넌 몰라도 다 알았던 것 같구나. 미선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려 했지만 멈추지 않는 눈물은 길을 잃은 강물처럼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제가 모든 걸 바로 잡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느낌 사이로 간절함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 간절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생명의 외침과도 같았습니다. 인수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오랜 세월 농사를 지으며 갈고 닦은 품위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감나무로 다가갔습니다. 붉게 물든 감 하나를 마치 황금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따서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떨리는 손에 감을 부드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 감, 우리 민호랑 같이 땄어. 올해는 특별히 달아. 미선은 올려다보며 눈물에 젖은 눈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수 씨의 깊은 주름이 진 얼굴에는 화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말이야. 감나무하고 비슷해. 가끔은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수 씨의 일생에서 깨달은 지혜의 정수였습니다. 인수 씨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 미선의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미선의 흐느낌이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인수 씨의 손을 붙잡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죄책감이 그 손길에 천천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민석과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당의 광경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뛰어왔습니다. 어린아이의 맑은 영혼은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 앞에서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민호의 순진한 물음에 미선은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민호의 작은 셔츠를 적셨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정말 미안한 일을 했어. 이제 용서받고 싶어서.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어른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듯이. 할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우리 중에서 제일 착하신 분이니까요. 그 순수한 말에 인수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석도 천천히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눈에도 참회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가족 네 사람이 감나무 아래 모여 있는 모습은 마치 오래전 민호가 그린 그림 속 장면과 닮아 있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인수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물러가고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득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소. 그의 마음속 대화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신비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잎을 다정하게 흔들었고 마당에 모인 네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인수 씨의 주름진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의 가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따뜻한 손을 붙잡은 채 그는 인생의, 가을의, 그리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꼈습니다. 박인수 씨의 가족은 그렇게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래 묵은 상처가 아물고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된 보내지 못한 편지 한 장이 새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오해와 실수, 그리고 후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 씨가 깨달았듯이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감나무가 한 해를 견디고 달콤한 열매를 맺듯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쩌면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 또는 용서받지 못한 자신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감나무처럼 풍성한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가끔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이 됩니다.